네,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저희 뉴스탑10은 10위부터요. 9, 2, 8, 2, 7, 2, 6 이렇게 카운트다운 형식으로 거꾸로 주요 이슈를 하나하나 만나볼 겁니다. 딱 하나 주제만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최근 뉴스의 중심에 있는 김건희 여사입니다. 김건희 여사가요, 최근에 구치소에 찾아온 심평 변호사에게 여러 가지 말을 전했는데 이게 꽤 논란입니다. 그런데 오늘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 측은 심평 변호사가 무단으로 접견했고 위험한 언행이다 크게 반발을 했는데요. 그렇다고 일부라도 했던 말이 주워 담아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사정이 큰 얘기 저희가 이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 기다립니다. 뉴스탑10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저희가 소개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1분 뒤에 바로 돌아옵니다. 그럼 바로 10위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캡처된 영상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저 영상 하나 때문에 온라인이 꽤 떠들썩했습니다. 전라남도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교사가 학생들의 뺨을 무차별 가격하는 동영상이 뒤늦게 공개되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장면은 보신 그대로 이렇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다 보여드릴 수 없는 이유는 꽤 충격적이고 글쎄요, 폭력적인 장면이 쭉 노출이 되기 때문인데요. 홍정성 기자님, 근데 이 영상이 7년 전, 8년 전 영상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7년 전, 8년 전 영상이라고 하지만 이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처벌이 금지된 게 2011년이라고 생각하면요. 어떠한 이유에서도 처벌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2017년, 18년으로 추정이 되니까 이미 교사의 학생 처벌이 금지된 이후입니다. 그런데 이 고등학생이라지만 아직 10대인 이 학생들 향해서 이 교사가요, 3명을 가로로 세워놓고 오른쪽 손으로 뺨 때리고 3대 때리고 또 왼손으로 2대 때리고 그다음엔 양손으로 무차별적으로 때리는데요. 그럼 뭘 잘못해서 맞았을까요? 이게 놀라운 게요. 사실은 이 교사가 수업이 시작하고도 수업 시작되고도 30분 동안 들어오지 않다가 그러니 아이들의 집중력이 점점 흐트러졌겠죠. 그러고 나서 본인이 늦게 들어와 놓고 떠들었다고 이렇게 때렸다는 겁니다. 과연 누가 먼저 잘못했고 누가 또 잘못한 것인지 이걸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 이게 안타까운 것은 이게 7, 8년 전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이게 왜 지금 올라왔을까? 학생들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졸업하고도 못 올리다가 이제 와서 이 영상을 한 온라인 사이트에 이제 올리게 된 거죠. 그런데 이 교사 지금 당연히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실 텐데 2019년에 명예퇴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영상이 너무 이 폭력 상황이 대단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 자녀를 둔 학부모든 아니면 내 동생 같든 내 일 같든 여러분들이 공분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영상을 좀 뒤늦게 올린 거 아니냐라는 게 일단 이제 합리적인 추정 정도고, 이것도 제보자의 주장입니다. 수업 시작 30분이 지나도록 선생님이 들어오지 않았다. 뒤늦게 들어와서 떠든 학생들에게 저렇게 뺨을 때리고 폭력을 행사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수차례 때렸고, 이게 바로 2017년과 18년 정도, 한 7, 8년 전으로 추정되는 전라남도 여수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수차례 가격하는 모습이 포착된 건데 저희가 영상을 다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이게 뒤늦게 이 영상이 논란이 커지니까 아예 교육 당국까지 선생님이든 학생이든 좀 찾겠다고 발벗고 나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 홍정성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교사도 명예퇴직을 했고요. 그리고 학생들도 다 졸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피해자들을 찾아내서 피해에 대해서 조사하고 처벌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처벌하려는 죄목은 아동학대죄입니다. 왜 그러냐면 폭행죄 같은 경우에는요. 공소시효가 단순 폭행은 5년, 상해를 동반한 폭행은 7년, 흉기 등을 사용하면 10년인데요. 공소시효가 지금 7, 8년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단순 폭행죄나 폭행죄로 처벌을 시도하게 되면 처벌이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동학대죄를 지금 적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중요한 건
이 가해자와 이 피해자 학생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고 왜 이렇게 과격하게 폭행을 했는지 하는 부분. 예.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도 만약에 학교 교실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점으로 본다고 하면 예. 학교 당국이나 교육 당국은 이번에 이 문제를 공론화해서 문제가 있다면 처벌까지 가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 기자님 아마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 당국 교사만 명예퇴직 됐지만 명예퇴직이 이후 지금 교단을 떠난 지가 꽤 됐지만 교사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 대응 뭐 이런 것도 경찰에 신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학생들 3명 꼭 찾아서 여러 진술을 받아내는 이유가 저 장면 말고도 혹은 다른 그 전부터 혹은 그 이후에 추가 폭력이 있었는데 이런 것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뭐 댓글로 올라온 거기는 한데요. 예. 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 내용으로 나온 건데 뭐냐 하면 이제 학교 교문 앞에서 만약에 누가 지각을 했다 하면 예. 주장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이제 얼차려라고 하죠. 엎드려 뻗쳐 시키기를 하고 이 청소에 쓰는 대걸레를 그걸 부러뜨려서 때렸다, 허벅지를 때렸다 이런 또 주장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도구까지 사용한 이제 특수폭행이 되는데 사실 이 한 건이겠느냐, 다른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있지 않겠느냐. 사실 그 후가 된다면 이 폭행만으로도 또 이 공소시효가 2019년 명예퇴직이니까 6년 전으로 되면서 또 이제 공소시효에 적용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세 학생뿐 아니라 이 전남 여수 이 고등학교 이 졸업생들 가운데 예. 증언을 할, 당시 상황을 증언을 할 그런 이제 학생들도 교육청이 찾아 나서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8년 전, 7, 8년 전으로 추정되는 저 여수의 한 고등학교 폭행 영상 관련해서 저희 이 뉴스탑10도 뭔가 추가로 교육당국이 찾아내는 게 있으면 그 소식도 한번 발빠르게 이후에라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위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9위입니다. 콘서트 티켓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대중적으로 꽤 유명한 가수 싸이 씨 콘서트 티켓 하늘의 별 따기 구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가수 싸이 씨의 콘서트 티켓을 무려 1,300만 원어치 받은 혐의로 한 소방관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아니 그 어렵게 얻을 수밖에 없다는 싸이 콘서트 티켓을 80장이나 받은 소방관이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왜냐하면 싸이가 공연을 했잖아요. 예. 공연하는 현장에서 이제 출동해서 안전관리를 해줬던 소방대가 있었나 봐요. 예. 그래서 그 소방대의 감사의 마음으로 가족들 또는 뭐 아는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판매가 안 되고 남아있던 표 80매를 예. 공연 기획 담당자가 아마 전달한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까지는 뭐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쨌든 80장이라고 하면 한 장이 16만 원짜리거든요. 예. 그럼 1,3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80매니까. 예. 그럼 이거를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부에 보고를 하고 받았으니까 이걸 어떤 방식으로 나눌지를 공유를 해야 되는데 예.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 가족 초청 목적으로 전달된 80매가 예. 한 사람의 소방관이 보유하고 있었고 콘서트 입장권 80매 가격이 1,300만 원인데 지금 현재 그 소위 김영란법에 따르면 예. 공직자 같은 경우에 1년에 300만 원 이상의 어떤 금품을 받으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걸릴 수 있는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예. 그 티켓을 받았던 소방관은 직위 해제된 상태고요. 경찰 이 부분을 수사를 하면서 이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또는 그 김영란법을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강보은 기자가 단독 취재한 이 내용이에요. 아니 가족을 초청한다는 명목으로 80장을 받았다. 이거 1,300만 원. 그래서 지금 경찰 조사를 받게 됐고 일단 직위 해제가 된 상태인데 심지어 해당 소방관이 표를 받은 사실을 보고조차 하지 않으면서 이 논란이 더욱 커진 것 같습니다. 업자가 이렇게 표를 갖다 줬건 뭐 받아서 탁자에 놓았건 간에 이거는 기관장한테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일단 이건 상당히 다른 쪽의 의견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공연기획사 관계자 측은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고 싸이 씨 소속사 측은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싸이 소속사에서는 이거는 소속사랑 관련 없는 일이다 하는데 예. 이건 사실 선긋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제 공연을 기획하는 공연 기획사가 있고 예. 여기에서 이 가수 싸이 씨를 섭외해서 치르는 이제 형식으로 치러지는 게 사실이고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굉장히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워터쇼 아닙니까? 그렇죠. 제 주변 저도 여러 번 시도했지만 가지 못했고 사실은 이제 올해 간 후배가 있었는데
있어서 와 좋겠다고 주변에서들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근데 뭐냐 하면 예. 한 소방관에게 우리 이렇게 가기 힘든 게 80장이 갔다. 그런데 지금 소방 관계자 이제 얘기하시는 대로 아니 지금 이거를 받아서 이 공연 기획사에서 탁자 위에 놓고 갔고 그래서 나는 몰랐다라고 이제 당사자는 예. 이게 다툼의 여지가 있다. 수사가 상황이라서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본인도 입장이 있을 텐데 예. 지금 경찰은 이 부분도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과연 그럼 80장이 정말 다 이 소방관이나 혹은 그 주변 지인들에게 간 것인지 예. 혹여라도 이게 또 뭐 안표라도 팔린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한 조사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렇게 되면 이 16만 원 곱하기 80장은 1,280만 원이지만 이게 안표가 되면 금액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예. 일단 싸이 소속사에서는 모르는 일이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경찰 조사 결과 지켜봐야 되고 홍정성 기자께서도 그렇게 연예 대중문화 취재 오래 하셨는데 정작 싸이 티켓 얻는 데는 그동안에 실패하셨었네요. 왜 콘서트 얘기가 또 다른 부분으로 이런 사건 말고도 화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싸이 씨가 본인의 흠뻑쇼 혹은 물을 소재로 한 이 콘서트가 특정 지역 경제에 꽤 큰 도움을 준다는 분석도 나와서 제가 홍 기자께 질문을 드릴게요. 전주에서 있었던 60억 그리고 싸이 콘서트 75억 이게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맞습니다. 일단 그 싸이 콘서트 당일에 75억이 풀렸는데 예. 그 바로 전주 한 주 전에 그럼 속초에서 얼마가 소비가 됐나 봤더니 60억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15억이 늘었죠. 65억에 15억이니까 4분의 1, 25%가 증가했다는 건데 이게 사실은 그 이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여기 가려고 하면 여기 지금 거의 뭐 3만 명 이렇게 참석을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 그 전에 가기 전에 미리 숙박 결제했을 거 아니에요. 예. 숙박업소 이런 사전 숙박 결제료가 이게 지금 포함이 안 된 금액이 지금 75억 원이고 예. 또 그분들 중에 22.3%가 거의 5명 중에 한 분은 싸이 콘서트 끝나고도 24시간 이상을 또 속초에 머물렀다는 예. 거예요. 그 이후에 쓴 금액은 또 포함되지 않은 거예요. 예. 말하자면 사전에 미리 숙박 예약한 돈, 그 콘서트 끝나고 다음 날 쓴 돈이 포함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전주보다 15억이나 더 썼다. 하루에 75억이 풀렸다 해서 야, 이 정도 되면 굉장한 경제 효과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지역 경제 커다란 활성화를 해서 지난 전주 토요일에 비해서는 25%나 지역 경제가 좀 많이 살아났다. 그만큼 이렇게 특정한 지역에 가서 싸이 씨 콘서트를 보는 것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화제가 되는데 또 사회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속초에서 그리 멀지 않은 강릉은 역대급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화면을 좀 만나보겠습니다. 오는 8월 20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제한급수를 시행합니다. 강릉시는 지금 사상 최악의 가뭄이라는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땀도 많이 흘리고 또 세탁동물도 나오는데 여러 가지 불편을 하겠지만은 제한급수 하는데 협력해서 이게 뭐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뭐 이웃도시 강릉이 다 지금 역대급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고 해서 속초의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뭐 동참해야 되는 거야. 싸이 씨 콘서트 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근데 다만 이게 극과 극의 지금 상황이고 실제로 워터밤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논란거리들은 여전히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있죠. 그러니까 워터밤 축제라고 하는 건 정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를 누리는 축제 중에 하나거든요. 예. 수만 명이 속초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말에 지금 행사가 계획돼 있는데 속초는 이거는 이제 계속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60km 정도 떨어진 강릉 가까이 있는 도시 중에 하나잖아요. 예. 근데 강릉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영상에 나왔습니다만 50% 정도 급수를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만큼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속초는 이렇게 물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느냐? 비밀은 어디 있냐면 지하에 댐을 만든 겁니다. 지하에 댐을 만들었는데 속초 하시면 안반수를 많이 기억하실 텐데 예. 쌍천이라고 하는 지역의 땅 속에 안반층이 있거든요. 이 안반층에 차수벽을 설치해서 지하에 댐을 만든 겁니다. 그 지하에 댐을 만들어서 확보한 물량이 얼마냐면 저수량이 63만 톤이에요. 예. 그래서 이 지하의 저수량 때문에 결국은 가뭄이 와도 속초는 견딜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물을 사용해서 뭐 축제를 하는 것에 큰 문제가 없고 예. 강릉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지하에 댐이 없어서 예.
저수지가 마르게 되면 지금 저수량이 엄청나게 낮은 21%밖에 안 되거든요. 오봉저수지가.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지금 그 강릉시에도 영동면에 지하에 댐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아직 완성이 안 됐고 2027년에 완공될 예정이어서 당분간은 가뭄에 좀 시달릴 것 같은데 2027년이 되면 지하의 댐이 완성이 되면 강릉도 극한 가뭄에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입니다. 이게 행정당국이 안간힘 쓰고 있긴 하지만 빨리 좀 단비가 내려야 그나마 역대급 가뭄이 해소가 되면서 수돗물 공급도 원활해질 텐데 강릉 걱정이 많습니다. 저희가 싸이시 콘서트 관련된 얘기들을 핵심 내용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도 바로 가볼까요? 카리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배우 황정음 씨 얘기입니다. 최근에 이혼을 겪고 세간의 많은 응원을 받았던 황정음 씨였기 때문에 황정음 씨가 최근 논란거리가 더더욱 충격으로 다가왔었는데요. 바로 회삿돈 횡령 혐의입니다. 검찰이 오늘 황정음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아직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홍정성 기자님, 황정음 씨의 공금 횡령, 회사 돈을 횡령해서 코인에 투자했다, 암호화폐에 투자했다. 근데 이제 여러 논란거리 중에 전액 변제했다, 빚을 다 갚았는데도 검찰이 3년 구형했다. 이게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물론 이제 황정음 씨가 소속돼 있던 법인이 가족법인이에요. 그리고 소속 연예인도 황정음 씨 한 명이었고 지분도 다 그 가족법인이 다 가지고 있어요. 예. 그렇게 됐을 때 지금 통장에 40억 원이 있어요. 혹은 대출을 은행에서 8억을 받았는데 그중에 7억을 빼서 써요. 이렇게 할 때 황정음 씨는 지금 제가 너무 열심히 사느라고 세무관계를 몰랐다. 제가 다 번 돈이어서 법인 통장 안에 있지만 제 돈인 줄 알고 뺏어 썼다. 예. 이제 이렇게 선처를 호소하긴 했는데 그럼 여기서 뭐가 문제일까 말씀드려 볼게요. 물론 본인이 벌었다고 하는데 예. 이 번 돈 중에는요. 황정음 씨가 2021년에 건물을 이제 그 전에 샀다가 2021년에 110억 원에 매각하면서 한 50억 정도를 이득을 봤다는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예. 이때 법인세를 한 9억 얼마 냈어요. 그래도 30억 원 훌쩍 넘는 돈을 벌었어요. 물론 이것도 번 겁니다. 꼭 연기 활동에서만 노래에서만 번 게 아니라 이것도 번 거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법인 명의로 샀던 건물이었고 법인이었기 때문에 이 재산세를 19%라는 더 낮은 비율로 냈어요. 예. 그렇게 해서 번 돈인데 이게 과연 본인 돈일까요? 그리고 이 대출도 8억 원을 받았는데 그중에 7억 원을 빼서 또 이 코인에 투자했어요. 8억 원 법인 대출로 받았습니다. 진짜 많은 돈을 근데 사실 코인에 투자한 셈이에요. 네, 그러면 이 8억 원 개인이어서 빌려준 게 아니라 법인이어서 빌려줬어요. 이게 그럼 내 돈일까요? 예. 가지기금 형태로 제가 이제 앞으로 돈 벌면 다시 법인에 채워 넣을게요. 라고 본인은 생각을 했지만 아직 벌지 않은 돈입니다. 그리고 지금 43억 한 4천만 원 횡령한 다음에 42억여 원을 코인에 넣었고 나머지 1억 몇 천만 원을 이제 본인은 이제 이걸 지방세 내는데 카드값 썼고 또 이 주식담보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이 담보대출 이자로 또 한 100만 원 썼다고 하는데 예. 이거 합해도 지금 1,000만 원도 되지 않잖아요. 예. 그러면 또 1억 원의 행방은 어디인가? 물론 그 부분도 개인적으로 다른 걸 연기 활동이나 여러 가지를 위해서 법인 운영을 위해서 썼을 수 있지만 예. 이런 부분들이 이게 법인을 위해서 쓴 것이냐 개인 용도로 쓴 것이냐 예. 말하자면 들어올 때는 수입이라는 명목은 다 법인의 이름으로 들어왔어요. 부동산을 판 돈이든 뭐든. 근데 나갈 때는 개인 용도로 나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검찰이 판단을 하고 저간의 사정을 다 가족법인이고 100% 지분이고 1인 기획사를 다 감안하고도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횡령 혐의로 해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저기 이제 오늘 포착된 사진이에요. 제주지법에 출석해서 결심 공판. 본인 검찰 3년 구형을 받았고 이제 1심 판결이 나오겠죠. 황정음 씨 오늘 모습입니다. 열심히 살다 보니까 세금 쪽을 잘 못 챙겼다. 반성 중이다. 근데 사실 이제 횡령이요. 홍정성 기자님. 이게 좀 더더욱 황정음 씨 관련 소식이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건 이혼 이후에 사실 많은 응원의 목소리가 연예계에서 황정음 씨에게 있기 때문이었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이혼을 할 당시에도 어떤 여성 연예인들은 좀 자신의 사생활을 감추는 경향이 있었어요. 예. 근데 황정음 씨는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이 남편과 유책 사유자 누구에게 유책이 있느냐 이 부분도 그러니까 상에서 온라인 상에서 이걸 다퉜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오히려 내가 더 돈을 잘 벌고 내가 더 많았다. 내가 어떤 예. 경제적으로 의지하는 상황이 아니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흔히 젊은 세대들이 말하는 걸크러쉬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예. 모든 게 명명백백하기 때문에 나는 다 공개해놓고 당당하게 이혼하고 또 복귀해서 연기하겠다. 이런 당당한 모습이었는데 예. 그렇게 다 공개하던 모습과 달리 혹은 내가 더 많이 번다고 뭐 재산이 더 많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그 저변에는 혹시 이런 식으로 법인 자금과 개인 유용에 대한 선이 불분명했던 거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예. 더 질타가 컸던 것도 사실입니다. 전액 변제했다고 했지만 검찰의 구형은 3년이었습니다. 최종 재판 결과도 지켜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8위였고요. 다음 주제로 바로 가볼 차례입니다. 잠깐 미국 혹은 유럽까지 한번 가볼까요? 백악관, 미국 워싱턴 DC의 백악관에서 공개한 사진 한 장이 미국뿐 아니라 이 바다 건너 유럽까지 뒤흔들고 있습니다. 어떤 사진인지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부터 듣고 와서 관련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I appreciate that. We're trying to bring it back to health. I think the president was serious. I think the president wants to get to heaven. 일단 이제부터 여기 있는 사진 한 장을 좀 크게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유럽 정상들이요. 러우 전쟁 관련해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힘을 보태려 함께 미국 백악관을 향했었는데요. 저기 보니까 마치 트럼프 대통령은 집무실 책상에 딱 앉아있고 7명의 유럽 정상들이 저렇게 책상도 없고 마치 혼날 수도 있고 지도 편달을 받는 느낌도 있고요. 나란히 쭉 앉아 있습니다. 일부 정상은 저렇게 받아 적는 모습까지 있어요. 이현정 의원님. 네. 저 미국이 여러 정치적 의도를 갖고 공개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당연히 의도성을 가지고 저 사진들을 이제 공개를 한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외국 정상들이나 외국 장관들을 만날 때 항상 저런 모습으로 만나요. 자신이 이제 책상 테이블에 있으면서 그 앞에 의자를 놓고 앞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마치 본인은 왕인 것처럼 그렇게 어떤 하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데, 일기 때만 해도 아니랬습니다. 예. 일기 때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좀 혼자 소외된 그런 측면들이 많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2기 때가 들어서면서 굉장히 어떤 강해진 힘,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모습이 바로 이제 이런 모습인데, 예. 아무래도 유럽 정상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아마 자존심이 상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여기 보면 숨 막힐 정도로 모욕적인 장면이다. 말썽꾸러기 학생 꾸짖는 것 같다. 예, 마크롱 대통령 있고 독일 총리도 있고 쭉 젤렌스키 대통령이 있고 다 있거든요. 그러면서 제목까지 달았어요. 백악관이. 힘을 통한 평화다. 영국 언론들은 아예 뭐 당혹스러운 파워플레이라고까지 했는데, 근데 저게 그냥 단순한 사진 한 장 공개가 아니라 이게 사실 기존 외교 관례 보더라도 원래 국가 정상들이 앉으면 딱 나라를 대표하는 거니까 원형 테이블, 원탁에 앉아야 되는데 혼자 상석에 앉아 있다. 과거 사진과도 좀 많이 비교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비교가 될 수밖에 없죠. 지난번에 7년 전에 G7 회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G7 회의 때 이 장면입니다. 메르켈 총리의 모습 보이시죠? 예. 아주 그냥 불쾌한 모습으로 응시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당혹스러운 모습으로 입을 다물고 그냥 앉아있는 모습이에요. 옆에 예. 보면 G7에 참석했던 다른 나라 정상들이 지금 메르켈 뒤에서 함께 힘을 모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저게 아베 총리도 있고 볼턴 전 보좌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 때도 관세 문제 때문에 저런 거예요. 예. 관세를 너무 많이 매기니까 그때 G7 정상회담에서 메르켈 총리가 대표로 해서 예. 많은 사람들이 항의하는 모습. 상당히 좀 강하게 항의하는 모습으로 보이잖아요. 예. 저런 모습을 보면서 그 당시에는 트럼프 대 유럽이 경쟁 구도였고, 사실은 유럽 나라들이 본인들의 입장을 잘 전달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언론도 예. 그렇게 보도를 했고요. 7년이 지난 뒤에 지금 모습 보세요.
저 아까도 뭐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무슨 학생들 지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저런 영상의 모습을 보이고 저걸 비공개 회담이거든요. 예. 아니 비공개 회담을 굳이 저걸 다시 공개를 하면서 X라고 하는 그 SNS에 올린 거예요. 예. 트럼프의 의도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 힘을 위한 평화라고 얘기를 올려놨는데 결국은 본인이 모든 걸 주도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마음인데 예. 대단히 저는 저런 외교 결례라고 보여지고요. 다른 나라를 무시하는 태도, 본인이 전 세계 왕인 것처럼 행동하는 트럼프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결코 유쾌하게 보이지 않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유쾌하진 않지만 어쨌든 유럽 정상들이 속수무책으로 언론 플레이에 당한 셈이다라는 분석도 나와서 이현정 의원님. 네. 어쨌든 저렇게 사진도 한 장 공개하면서 본인의 위용도 과시를 하고 있을지도 모를 이제 푸틴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 혹은 본인이 아예 중재하는 모습까지 보이면서 노벨 평화상도 노리고 관세 협상도 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나쁠 게 없어 보이거든요. 뭐 지금이야 사실은 뭐 트럼프 대통령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워낙 이제 미국이 강대국이고 예. 그 힘 자체를 지금 뭐 최대한 풀로 사용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예. 사실 뭐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이걸 지금 저항할 수 있는 예. 방법은 없는 거거든요. 특히 또 미국 같은 경우도 그동안 국내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제 좀 적자도 심했고 특히 또 이제 산업 자체가 해외로 많이 빠져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민들의 어떤 지지 이걸 토대로 해서 사실 이렇게 외국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힘을 휘두르고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예. 어쨌거나 지금 2년 뒤에 있을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뭐 거기에 따라서 이제 힘의 관계가 바뀔 텐데 예. 제가 볼 때는 아마 당분간은 트럼프 대통령의 독주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군사력, 그다음에 이제 경제력, 지금 일단 관세 문제, 예. 뭐 이걸로 몰아치고 그런 상황에서 유럽이나 사실 우리나라도 이제 25일 날이면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도 사실은 별 지렛대가 없어 보여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예. 이런 국면은 앞으로 당분간은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치 미국의 장관들처럼 보이는 유럽 정상들 얘기까지 사진으로 여러 정치적 의미까지 풀어봤습니다. 7위였습니다. 이제 한번 조금씩 국내 정치권 이슈로 들어가 볼까요? 예. 한동훈 전 대표가 저희 순위에 얼굴이 등장한 건 참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를 해볼까요? 만약에 내일 전당대회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결선 투표를 거쳐서 다음 주 화요일에야 대표 26일에야 확정이 됩니다. 장동혁 후보가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인데 변수는 이 호불호의 논란의 바로 전환길 씨일 겁니다. 전환길 씨는 탄핵 때부터 우리 당을 위해서 우리 당과 함께 열심히 싸워온 분입니다. 열심히 싸워온 분에 대해서는 공천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차 투표에서 장동혁 후보가 지금 우리 전환길 뉴스에 나오는 이런 지지율처럼 80% 얻으면 끝나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50%를 넘지 못하면 장동혁이가 50% 못 넘으면 결국은 결선 투표로 갑니다. 조경태와 안철수와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김문수를 밀게 되어 있습니다. 제 예상입니다. 그러면 결국 김문수가 이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면 전환길 몰랐을까요? 저는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장동혁 지지선한 이유는 우리 시청자들 지금 보고 계십니까? 80% 시청자분들이 장동혁 지지했으니까. 그게 뭐 옳든 그래도 아니면 뭐 좋든 싫든 전환길 씨의 여러 목소리가 전당대회의 상수와 변수가 정확히는 상수가 된 건 확실해 보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일단 아예 비공식적으로나마 장동혁 의원의 선대본부장까지 자처하는데 실제로 지금 뭐 장동혁 후보 상승세 혹은 지금 김문수, 장동혁 두 사람이 결선에 간다. 이런 전망들은 꽤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여론조사로 보면 예. 이제 그럴 가능성이 꽤 있어 보입니다. 여론조사라는 게 이제 아무래도 국민의힘을 지지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이제 묻고서 이제 하는 조사기 때문에 예. 이제 그걸 토대로 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70만 명에 달하는 이제 책임당원 예. 이 당원들 상대로 하는 이제 투표가 80%거든요. 그렇죠. 나머지는 여론상 20%인데 이제 문제는 이 당원들의 어떤 이 성향을 알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그리고 투표율도 지난번 한동훈 전 대표가 나왔을 때보다도 투표율이 한 7% 정도 높아요. 모바일 투표 같은 경우에. 그렇다면 이게 과연 왜 높을까에 대한 어떤 생각들. 그리고 지금 전환길 씨가 들어와서 겉으로 보이기로는 이제
굉장히 반탄 세력이 어떤 힘을 받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장동혁 후보가 굉장히 어떤 지지세가 상승세다라고 하고 있지만 또 정작 이게 이제 까졌을 경우에 예. 사실은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체 분위기로 보면 일단은 당내 이제 반탄에 대한 어떤 이 분위기가 높아는 보이지만 예. 그러나 최근에 보여줬던 여러 가지 어떤 부적절한 모습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사실은 중도와 보수 합리적 보수층들의 어떤 반발을 사서 예. 이들이 좀 적극적으로 이번에 투표에 임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전망도 있습니다. 예. 그럴 경우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반탄파 후보 2명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반탄 찬탄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1차에서는 사실은 과반 나오기는 현재로서는 꽤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반 안 나오면 다음 주 화요일 결선 투표를 하고요. 김문수 후보만 본인만 빼고 한 나머지 3명의 후보들은 본인과 김문수 후보가 결선에 간다 이렇게 자신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50%를 넘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장동혁 후보가 유력하지 않습니까? 정청래 대표는 아예 국민의힘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니까 악수도 안 하겠다. 말살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했습니다. 저는 결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요. 또 결선 올라가면은 또 반드시 당대표 된다. 김문수 후보가 그래도 전국적인 인지도가 있는 분이고 직전 대통령 후보를 지내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저하고 김문수 후보가 아마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이현정 의원께서 그 투표율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를 뽑았던 전당대회는 4일 동안 진행이 됐고 투표율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번 전당대회에 관심이 많이 적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일단 투표율은 높습니다. 이틀 동안 단 진행이 되지만 첫째 날 진행되는 투표율은 높다. 그 서영주 대변인 네. 오래 일하셨어요. 어쨌든 아까 이현정 의원 말씀 분석 중에는 찬탄 반탄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했는데 그 예상에 동의하세요? 뭐 여러 가지 기대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반적인 그 최근에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 여론의 추이를 보면 찬탄 반탄으로 치열하게 경합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반탄 후보들 김문수, 장동혁 후보가 최종적으로 결선에 갈 것 같다라는 흐름은 부인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찬탄 반탄 후보 중에 그러니까 찬탄 후보 중에 조경태, 안철수 후보가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현재 두각을 나타내는 여론 추이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투표율이 높기 때문에 찬탄 후보들은 사실 합리적이고 나름 보수 당원들 중에 지난 5월 10일에 후보 교체를 막았던 여러 당원들이 사실상 이 반탄의 극우 전환기 씨의 어떤 이런 그 말하자면 국민의힘을 숙주 삼으려는 이런 시도를 막아줄 것이다라는 합리적인 사고를 하실 거라고 보는데 이 합리적인 사고가 이제 이현정 위원님께서 하시는 사고고 지금 현재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반을 흐르는 기조는 전환기 씨예요. 전환기 씨라는 사람. 전환기 씨가 지금 주장하는 바는 사실 법 알못, 정 알못이에요. 법도 모르고 정치도 모른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지금 윤호기 의원을 주장하는데 그게 법을 아는 사람이 주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또 아까도 자료에서 봤지만 80% 자체 설문조사를 했더니 80%가 장동혁 후보를 한다. 이건 여론조사에 여자도 모르는 기초도 없는 그런 발언입니다. 본인 그 말하자면 자체 설문조사가 유튜브에서 자기가 예를 들어서 앱을 돌려서 했던 기법 없이 그냥 80%가 대충 한다라고 주장하는 바잖아요. 아니 저도 모르겠어요. 아니 저는 제가 보기에는 댓글을 헤아렸을 수도 있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근데 정상적인 기법으로도 모르는 그런 설문조사를 가지고 마치 판세를 다 읽는 것처럼 그리고 속임수가 있습니다. 장동혁 후보가 50%를 넘지 않으면 결국에는 김문수 후보가 이길 수밖에 없다. 그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4명이서 있는데 50%가 넘을 수가 어떻게 있어요. 그래서 마치 자기는 김문수 후보가 될 걸 알고 있다. 라고 하면서 장동혁 후보를 지지한다. 이게 이제 마치 본인이 정치를 좀 아는 것처럼 포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지금 선생님으로 모시는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였다. 라는 측면에서는 정상적이라면 찬탄, 반탄이 올라가는 게 맞겠으나 반탄 후보 2명이 올라가서 결국에는 지난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후보가 아무래도 관성이 있잖아요.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근소한 차로 김문수 후보가 대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 소장 말씀은 이 흐름은 본인 스스로도 옳은 방향이 아니라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안철수, 조경태. 안철수 후보는 합리적인 보수의 관심으로 투표율이 높아진 것 같다라고 해석했고 김문수 후보도 과반이 쉽지 않다. 장동혁 후보와 결선갈 것 같아. 장동혁 후보는 좀 더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1차에서 그러니까 내일 과반으로 내일 아예 전당대 그냥 끝내버리겠다. 본인이 당대표가 되겠다라고 했는데 안철수, 조경태 두 사람에 해당되는 말이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볼까요? 그 강전혜 변호사님. 네. 이제 단일화는 일단 물 건너 갔기 때문에 실제로 조경태, 안철수 두 사람이 한동훈 전 대표는 내 편이다라는 마케팅을 이제 선거 막판에 좀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두 분이 단일화를 하지 못했고 어떻게 보면은 탄핵에 찬성을 했었던 대표적인 아이콘이 한동훈 전 대표인데 한 대표가 이번에 출마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좀 조경태 의원이 한동훈 대표가 지난번 대선 경선 과정에서 캠프 선대위원장이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말하자면 한동훈 대표가 시원하게 밀어주는 듯한 이런 모습은 좀 안 보이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와 한동훈 전 대표는 또 회동을 하기도 했기 때문에 둘 다 한동훈 대표를 좋아하시는 팬분들, 우리 당원분들의 그 지지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아쉽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를 했었으면은 이러한 뭐 한동훈계의 그 표심을 얻으려는 이런 노력들이 별로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조금 한동훈 대표가 붕 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들이 있고요.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6선까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전 대표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기대고 있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다른 분들에게는 마이너스적인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에는 두 분이 단일화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한동훈에 대한 이 마음들을 계속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갈까? 저는 결국 단일화가 안 된 것이 굉장히 패착이 될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어제 저녁인가요? 한동훈 전 대표와 가까운 한지아 의원과 이제 투샷 사진을 올린 조경태 후보도 있고 상식이 이면하고 올리니까 상식의 회복과 결이 같다라고 안철수 후보도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앞서 이 의원의 분석은 투표율이 높은 건 뭐 합리적 보수 혹은 개혁 세력의 지지자들이 좀 더 투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예상외로 안철수, 조경태 두 사람 중에 누군가가 결선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예상과 분석을 하셨는데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 것 중에 한동훈 후보 측의 표심, 이게 이 두 사람도 두 사람이지만 마치 결선에 올라가면 만약에 장동혁, 김문수 두 사람이 올라가면 김문수 후보 쪽으로 쏠릴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는 이유가 나오는데 이게 왜 그런 겁니까? 지금 보니까 이제 장동혁 후보 쪽에서는 그런 마케팅을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장동혁 후보가 하는 마케팅입니까? 네, 김문수 후보를 찍으면 뒤에 한동훈이 있다. 이런 지금 마케팅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번 선거 과정을 보면 일단 장동혁 후보는 굉장히 강한 목소리를 냈잖아요. 그러니까 친한계, 즉 한동훈 전 대표를 사실상 당에서 좀 축출하겠다, 뭐 쫓아내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반면에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당의 통합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뭐 함께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히 장동혁 후보는 이제 이번에 전환기 씨와 손을 잡으면서 특히 이제 친한계에 대한 아주 강한 어떤 이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조경태 대선 선거 운동 때 조경태 후보 지지자들 상대로 해서 삿대질하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게 굉장히 하나 상징적인 장면으로 된 것 같아요. 뭐 혹은 뭐 밸런스 게임에서 뭐 공천 얘기를 했을 때 물론 뭐 둘 중에 꼭 무조건 골라야 되니까라고 했지만 전환기 씨를 선택하기도 했던 장동혁 후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만약에 이제 장동혁 후보가 될 경우에 아주 당내의 어떤 갈등 양상이 굉장히 치열해질 수 있다. 특히 이제 친한 한동훈계 의원들과 이런 이제 우려들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전략적으로 만약에 이제 결선 투표를 간다 그러면 두 사람이서 결선에 올라가고 투표를 간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김문수 후보 쪽을 지지할 가능성이 뭐 상당히 높은 게 아닌가.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장동혁 후보를 떨어뜨려야 된다. 이 이제 그 심리가 더 크게 작동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으로 이제 있기 때문에 지금 한간에 나오는 이야기는 두 사람이 올라가면 한동훈 이 대표 지지자들은 김문수 후보 쪽으로 상당히 쏠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투표도 오늘 끝이 나겠죠? 내일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예정이 돼 있는데 대체적인 시각은 결선까지 간다. 그 양자가 누구냐라는 투표율 높다. 뭐 여러 가지 분석들을 저희가 함께 네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너도 나도 한동훈은 내 편이다. 친한계 변수 얘기까지요. 그럼 다음 주에도 근데
집권 여당이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 내부와 전당대회에 관련이 있다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주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옥중토로 혹은 김건희 여사의 전원 정치, 여러 가지 수식어들이 붙는 게 바로 김건희 여사를 최근 구치소에 찾아온 심평 변호사에게 김건희 여사가 여러 가지 발언들을 밝혀서 논란입니다. 이게요, 본인 혐의에 대한 설명이나 김건희 여사가 사과는커녕 꽤 정적 발언들을 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입만 열면 열수록 스스로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은 거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나오는데요. 근데 가장 많은 뒷말을 낳았던 이 발언, 김건희 여사의 그 발언, 심평 변호사를 통해서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끊임없이 그 정부를 공격했고,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은 너무나 어렵게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야당에 의한 그 공격은 참을 수 있어도 여당에 의한 그 내부 공격, 그것이 너무나 힘들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가장 어렵게 한, 또 그 윤석열 정부를 막바지로 몰게 넣은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김건희 여사도 약간 그런 맥락으로 좀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남편이 국회의원 한 번이라도 했으면은 그 인적인 그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어가지고 인사를 잘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좀 그런 점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네. 그리고 정권 초반의 인사는 돌아가신 그 장제원 의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이 거의 다 했습니다. 쭉 들어보셨죠? 저희 노은지 앵커가 반문을 합니다. 심평 변호사에게. 김건희 여사가 그런 맥락으로 얘기를 했습니까? 그렇죠? 라고 얘기를 했어요. 서영주 소장님 하나하나 얘기해 볼 텐데, 특히 여러 얘기 중에 한동훈 전 대표가 배신을 하지 않았으면 무한한 영광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의 이제 연장선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야당보다 한동훈 전 대표의 공격이 더 힘들었다고 말한 걸로 본인은 들었다. 윤석열 정부를 막바지로 몰아넣었다고 확신한다, 한동훈 전 대표가. 이 얘기를 지금 접견을 해서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가 심평 변호사에게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실 인식이 전혀 안 되는 발언이죠. 지금 본인이 김건희 특검에서 받고 있는 혐의가 한동훈 전 대표가 뒤집어 씌운 거 아니잖아요. 본인이 주체가 돼서 했던 행위들 아닙니까? 예. 그리고 본인의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도 내란의 어떤 행위 자체로 지금 우두머리 수괴, 그러니까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지금 수감 중이고, 사실 최하가 무기징역의 중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또한 행위는 본인의 남편이 저질렀지 한동훈 전 대표가 약을 올려서 했다. 결국에는 남 탓하는 겁니다. 본인이 지금 저질러서 조사를 받는 부분에서 한치의 반성과 성찰도 없는 그런 현실이 인식이 안 되는 그런 처지를 보는데, 이 김건희 씨도 그렇고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런데 이 두 부분은 정말로 이 국민들한테 송구한 마음이 1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놀랬던 것들은 무한한 영광이 한동훈 전 대표에게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전제 조건이 탄핵 표결에 있어서 한동훈 전 대표가 그때 나서지 않았으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당하지 않고 대통령직을 유지하면서 헌재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 상황을 지금 상상한 거 아닙니까? 그랬었으면 대통령직을 가지고 구통수권을 활용할 수 있고 제2의 제3의 계엄을 통해서 말하자면 쿠데타가 성공했다면 내가 한동훈 전 대표 한 자리를 주거나 그다음 어떤 그 대권의 어떤 자리까지 줄 수 있었다. 그런 얘기를 대통령이 영부인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한한 영광을 줄 수 있는 권력이 있었다는 전제입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위험한 발언들을 심평 변호사가 나눴다는 것인데, 심평 변호사에게도 나중에는 그 사람 심평 변호사가 소설을 썼다는 식으로 사실이 다르고 왜곡됐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 심평 변호사가 무슨 할 일이 없어서 접견을 갔다 와서 그런 얘기를 다 모든 걸 꾸며냈겠습니까? 최소한 두 사람 간에 누가 먼저 얘기했든 간에 그 공간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얘기, 그다음에 남편에 대한 얘기, 그리고 본인이 평가한 모든 그 정치적인 사안들은 나왔으니까 얘기가 나왔겠죠. 그래서 저는 이 김건희 씨에 대한 이 맥락은 지금 본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반성하는 기미가 하나도 없다. 아시다시피 이제 구속 수감된 것도 뭐 사실 목걸이 여러 가지 등등 뇌물 성격의 것들 개인 비리 혐의가 짙은데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가 접견으로 온 심평 변호사에게 야당보다 한동훈 전 대표 공격이 힘들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글쎄요, 여러 뒷말과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죠. 오늘 다음 화면을 볼게요. 일단 김건희 여사가 심평 변호사 했다는 그 말, 다른 말도 있는데 그거는 좀 잠시 뒤에 또 짚어보기로 하고요. 강진애 변호사님, 좀 변호사께 궁금한 게 뭐냐면 오늘 오후인가요? 김건희 여사 쪽 변호사가 입장을 이례적으로 내서 내가 한 말 아니고 심평 변호사가 위로하러 왔다고 했는데 밖에서 그런 얘기를 했냐. 무단 접견이다. 꽤 불쾌한 감정을 내비쳤는데 이거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일단 무단 접견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지는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근데 심평 변호사가 개인 신평으로서 간 것이 아니라 변호인으로서 선임을 하기 전에도 변호인 접견이라는 걸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일반인 접견보다는 훨씬 여유 있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접견 방식 자체는 변호인 접견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로 선임계를 넣지도 않을 것이면서 변호인 접견을 했다는 것 자체가 무단 접견이 아니냐라고 지금 김건희 여사 측에선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심평 변호사가 그렇다면은 김건희 여사가 한 이야기를 하지 않은 이야기를 한 것인가? 이게 녹음 같은 게 있지가 않아요. 우리가 예. 일반인 접견은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 접견실에서 접견을 하면은 예. 전혀 녹음이 되지 않고 그리고 교도관들도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에서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진실 공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결국에는 지금 심평 변호사에게 더 이상 김건희 여사가 한 이야기를 전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예. 김건희 여사가 이미 했었다라는 이야기들을 심평 변호사가 어느 정도 언론에서 밝힌 바가 있어서 이 예. 파장은 좀 계속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합니다. 강 변호사 말씀은 이제 만약에 구치소에 가면 네. 변호인이 아닌데 변호인을 접견한 건 문제가 되지만 그렇다고 무단으로 접견했다고 하기에는 어쨌든 김건희 여사가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김건희 여사 측의 이런 법적인 해명이 뭐 100% 맞지는 않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접견을 할 때는 일반인 접견과 변호인 접견은 절차 자체가 다른데요. 예. 아마도 심평 변호사는 변호인으로 선임계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예. 선임을 위한 접견이라고 써서 제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야 예. 변호인 접견실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변호인으로서 활동을 하려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측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보낸 사람인 척 접견 신청을 받아냈다. 이거 아니고 무단으로 접견한 거고 내 말은 아닌데 심평 변호사 왜 그러냐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는데 근데 이현정 의원님 네. 뭐 일단은 김건희 여사 쪽의 말이니까 잘 귀를 기울였는데 문제는요 오늘 보니까 전한길 씨도 보니까 심평 변호사 전화 받고 한번 방문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한 걸 보니까 이게 지금 뭐 김건희 여사를 또 전한길 씨가 만난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김건희 씨 측이 이야기하는 무단 접견이다 한 이야기가 정말 전혀 별로 근거가 없다라는 그 증거가 또 하나 이제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심평 변호사는 그 모 기자가 있습니다. 전직 기자인데 지금은 뭐 적이 없는데 그 기자가 전화를 해서 한번 만나 보시죠라고 해서 본인이 이제 신청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처음부터 뭔가 좀 기획된 게 아닌가라는 저는 의심을 솔직히 삽니다. 기획이라면 어떤 의미입니까? 뭐냐면 이렇게 이 심평 변호사라는 사람이 뭘 이야기를 하면 비밀이 없는 분이잖아요. 이분은 다 이제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걸 빌미로 김건희 여사의 어떤 육성을 한번 들어보는 뭐 그런 것들을 좀 기획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런 것들을 아마 독점적으로 이제 뭔가 이 방송을 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기획해서 면회를 한 거 아닌가라는 일단 의심이 첫 번째 드는 것이고, 자, 두 번째는 이 김건희 씨의 발언 자체가 지금 꽤 파문이 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혀 반성의 여지가 없다. 아니 조사는 못 받으면서 어떻게 1시간 동안 이렇게 만나서 다 이야기하느냐. 예. 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적개심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반성하고 있지 않다. 근데 딱 보니까 이게 언론에서 별로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걷어들이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심평 변호사한테 책임을 다 떠넘기는 겁니다. 자, 저 사람이 무단으로 와서 남편 핑계대고 와서 이야기를 들었다. 이렇게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껏 죄송합니다만 이현정 의원 분석은 저 심평 변호사만 바보 됐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심평 변호사가 본인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이야기를 공개할 줄 알고 했는데 예. 문제는 문제가 커지니까 이제 메시지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지금 국면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국면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전당대회 국면에서 한동훈 전 대표 이야기를 부각시킴으로 인해서 누구한테 유리할까요? 그러니까 결국 저는 그것도 좀 계산에 넣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전한길 씨를 만나겠다는 것도 예.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전당대회 개입 아니냐 이런 의혹이요. 그렇죠. 이걸 이제 부각시켜서 전당대회의 어떤 분위기를, 왜냐하면 김건희 씨 입장에서 보면 지금 자신의 우군 자체는 결국은 전한길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점점 불리한 상황인데 이거를 뭔가 이용하기 위해서 또 전한길 씨도 만나겠다? 그럼 전한길 씨 만나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나와서 다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지금 뭐 김건희 여사가 너무 힘들고 누워있고 뭐 힘들고 이런 이야기 잘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게 어떻습니까? 동정심을 유발하는 거죠. 지금 본인이 이야기했듯이 남편하고 뭐 살 수 있을까요? 뭐 등등 이런 이야기들이 변호인들이 막 흘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의도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나에게 힘들어요. 좀 봐주세요. 라는 동정심 유발 전략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이게 변호인 측에서 심평 변호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저도 예. 변호사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해 보면은 예. 어느 정도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변호인 측에서는 특검에 출석을 못 하겠다라고 하면서 건강상의 이유를 이야기를 했거든요. 뭐 혈압도 낮고 그렇습니다. 뭐 소화도 안 되고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처음에 포토라인에 선 이후로는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는 김건희 여사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 육안으로 보지는 못하고 계신 것이 그렇죠. 사실이거든요. 근데 심평 변호사가 한 이야기를 보면은 김건희 여사가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특검에 가서도 조사를 못 받을 만큼 건강이 좋지 않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예. 맞는 것인가? 변호인 측에서는 본인들이 제출한 어떻게 보면은 조사를 받지 못한다는 의견서 안에 있는 내용과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고도 보입니다. 근데 이제 맞아요. 그런 게 있겠지만 지금 말했던 것처럼 심평 변호사는 지금 김건희 여사가 뼈만 남았고 앙상하고 뭐 힘이 없다라고 얘기를 또 덧붙이고 있어서 글쎄요. 근데 전한길 씨도 요청을 받았다는데 김건희 여사 접견을 그 말을 뭐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신뢰 있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 얘기가 있습니다. 심평 변호사가 한동훈 전 대표 얘기도 말고요. 사실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남편이 계엄을 했겠냐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우선 뭐 접견실에서 앉자마자 첫 일성이 내가 죽어버려야 내 남편이 살지 않겠습니까? 오죽했으면 남편이 계엄을 했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남편이 끝까지 버텨달라는 말을 꼭 좀 전해달라고 하시고, 김건희 여사가 선생님 생각하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사람을 키울 줄 아는 분이다. 김 여사가 하는 말씀이 동조를 하시면서 이 대통령이 사람을 키웠다. 키울 줄 아는 분이다. 이것을 남편에게 다음에 가시거든 꼭 좀 전해달라. 몇 번이나 신신당부를 합니다. 글쎄요.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은 이제 여당을 비판하는 SNS 글들을 올리면서 나름의 정치 행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때 아닌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가 본인을 언급했고 마치 본인의 잘못으로 현 정권이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SNS를 쓰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무한한 영광을 대가로 준다고 하더라도 매간 매직 불법 개혁은 막았을 것이다. 한동훈 전 대표가 오늘 SNS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연한 말이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무한한 영광이라는 게 그러면 공천 개입하고 불법적인 행동하고 뇌물 받고 뭐 유혹이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니까 그런 활동에 그냥 묵인하고 함께하고 도와주고 뒤에서 그냥 조용히 있고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러면 무한한 영광을 주겠다는 겁니까? 예. 이게 뭐 하는 행동입니까? 대체 그러면 한 정치인, 한동훈이라는 한 정치인이 예. 그냥 내 밑에 들어와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내가 무한한 영광을 줄게. 그래서 거기 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이 정치를 하면 되겠습니까 대체? 저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를 공격하고 비판하고 저런 모습을 보면서 예. 자기만 안 들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저 얘기를 한 것도 보면 내 말 잘 듣고 내가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했으면 뭐 대표도 하고 나중에 내 다음으로 대통령도 시켜줬을 텐데 왜 그걸 안 해가지고 저렇게 고초를 당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뭐가 옳은 겁니까 대체? 정치를 하면서 옳은 길을 가는 것이 맞지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 걸 동조하고 함께하고 거기에 숟가락을 얹고 이래가지고 뭔가 얻어내는 게 과연 맞는 겁니까? 근데 누가 시켜줘서 후계자 한다고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모르겠어요. 예. 그건 모르겠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아마도 그런 방식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했겠죠. 왜? 예. 본인도 그런 방식으로 정치를 해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 거기에 거부하고 반대하고 반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 말 잘 듣지 왜 그랬어? 라고 얘기하는 저 자세 자체가 얼마나 무책임하고 또 불법적이며 법을 지키지 않고 정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매간 매직 계엄 막았다. 한동훈 전 대표도 글쎄요. 본인 얘기가 나왔으니까 입장을 내지 않을 수 없었을 텐데
아까 심평 변호사 얘기 중에는 이런 얘기도 있었죠. 남편을 접견하게 되면 꼭 끝까지 버텨달라고 전해달라. 남편에게 하는 얘기. 이 얘기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볼게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긴 하는데 이거 심평 변호사의 전언이고 심평 변호사는 분명히 김건희 여사에게 들었다라고 여러 인터뷰를 했지만 오늘 오후에 김건희 여사 쪽에서 그런 말 안 했다는 취지, 특히 한동훈 전 대표 관련 얘기는 안 했다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전언과 심평 변호사 주장이라고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주장입니다. 이건 심평 변호사 주장. 근데 사실 여러 얘기를 심평 변호사 했다는데 본인 특검의 수사 관련 얘기를 한 것도 있어요. 서영주 대변인. 네네네. 이봉관 회장, 서희건설 회장이 이재명 정권과 손을 잡고 우리를 죽이려고 저렇게 하는 거겠죠. 그건 당연한 이치다. 바로 그런 의도를 갖고 하는 거다. 심평 변호사의 추임새는 일단 접어두더라도 네. 서희건설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형적으로 이게 아주 논점에서 벗어나서 본인의 범죄에 대해서 합리화하는 가정 같아요. 서희건설 회장이 그 고가의 목걸이와 브로치와 귀걸이를 준 실물을 자소서와 제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줬다는 증언들이 나와 있는데 예. 이게 무슨 이재명 정권과 손잡을 시기와 어떤 방식이 존재하나요? 본인이 저지른 일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모조품까지 만들어서 증거로 만들었던 그런 시도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저는 지금 현재 그 심평 변호사하고 김건희 씨가 만나서 했던 이 맥락들을 쭉 펼쳐놓고 보면 예전에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 김건희 씨가 통화했던 내용이 갑자기 떠올라요. 7시간이요? 비슷합니다. 정치부터 시작해서 신변잡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평가를 합니다. 예. 본인은 남편 얘기도 하죠. 그렇죠. 지금 똑같습니다. 심평 변호사한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하고 본인 남편에 대한 평가도 하고 사건에 대한 평가도 하고 그다음에 계엄에 이르게 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도 계속 김건희 씨가 얘기를 해요. 앞서 얘기하지만 오죽했으면 계엄을 했겠냐. 오죽해도 계엄하면 안 돼요. 총칼 들고 국회에 보내는 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조금 심리적으로 안정을 위한 어떤 합리화의 그 망상에 빠져 있지 않냐 싶은데요. 사실상 저는 이런 부분들이 논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하고 서희건설의 이봉관 회장이 이재명 정권과 짜고 본인이 범죄자가 될 이유는 하나도 없다라는 측면에서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들이다. 그래 말씀드립니다. 수감 중인 전직 대통령의 부인, 영부인이 여러 정치적 발언을 전원을 통해서 쏟아낸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데 하물며 오늘 오후에는 또 변호인이 거기에 대해서 무단 접견이다, 사실과 다른 얘기를 했다 반박을 하니까요. 이런 충돌을 보는데 참 많은 생각이 들고 이게 누구 말이 맞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전환기 씨는 또 김건희 여사 접견하러 간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어서 더 혼란스럽습니다. 5위까지 만나봤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조금씩 더 현 정권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입니다. 예. 정책실장 김용범 정책실장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경제 얘기도 좀 해볼까요? 어제 저희가 짚어봤다시피 구윤철 경제부총리,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제 수장이 국내 증시의 가장 기본적인 수치조차도 몰라서 꽤 소액 투자자 개미들의 집단 반발을 샀습니다. 야당의 비판 목소리, 여당의 얘기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말하다 보면은 많이 실수를 하잖아요. 저는 몰라요. 굉장히 전문 용어이고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아주 전문가예요.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실수를 했다. 나오고. 특히 이소영 의원은 우리 재선 의원 중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예리하게 질문을 하니까 아마 긴장도 했을 거예요. 이거 모르면 안 되죠. 예. 우리 주식이 저평가됐다는 얘기할 때 네.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바로 그 PBR이에요. 기재부 장관이 그 주식시장의 기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분이 뭐 지금 상법 만든다 그러고 주식시장 잘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는데 PBR이 저렇게 낮은 수준인 것도 모르면서 주식시장을 잘 돌아가겠다고 하는 식견이 있나?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뭐 여당에서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애들러서 감쌌어요. 사람이 말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지 않냐? 근데 이 수치는 실수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무소신보다 무서운 게 무능이다.
주식시장 기본도 모르는데 뭘 알고 법을 만드냐. 주식 ABC도 모른다. 야당은 할 수 있는 비판 다 쏟아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볼게요. 오늘 또 이 구윤철 경제부총리에게 발언 기회가 있었는데 재혁진 변호사님. 네네. 변명 같아서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주가 수익 비율 PER과 순간 착각했다. 제 물차리다. 헷갈렸다고 오늘 해명을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거 따라서 이야기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PBR이라고 하는 게 뭐 이렇게 낯설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렇게까지 아주 전문적인 용어는 아니거든요. PBR이 뭐냐면요. 프라이스 북 레이시오라고 해가지고 주가 순 자산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자산하고 주가를 비교했을 때 그게 1이면은 거의 뭐 그렇다는 이야기인데 근데 10이라고 하면은 그 주가가 굉장히 높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본적인 것도 그거를 잘 모르는 것이 아닌가. 물론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제가 구윤철 부총리 커리어를 갖다 쭉 봤더니 예산통이에요. 그러니까 금융정책실 그쪽이 아니고 예산실장하고 그다음 1차관 하면 금융정책이었을 텐데 2차관하고 그다음 국무조정실장 하다가 이번에 이제 경제부총리가 됐었으니까 그러니까 금융 쪽에서는 조금 딸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긴 드는데 그런데 이게 말이 또 안 된다라고 생각되는 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주가 5천이잖아요. 코스피 5천 시대죠. 그런데 주가 5천인데 거기에 있어서 가장 그 중책을 담당하고 있는 분이 PBR도 제대로 모른다. 그다음에 PBR을 그냥 모른다라고 하면 되는데 PBR이 10이 나오는 거는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럼 또 그걸 갖다가 10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거기에다가 지금 뭐 진성준 정책위 의장도 지난번에 그런 뭐 비슷한 이야기도 하고 그랬어가지고 과연 이 정도 그 라인업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그 목표로 하는 그 주가 5천이 달성될 수 있을까? 조금 걱정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경제 유튜브들이 꽤 요즘 활성화가 많이 돼서요. 장윤 변호사님. 그들이 짚는 근본적인 얘기는 그런 것 같아요. 뭐 장학퀴즈 수치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거 그냥 여당 의원이 정책 한번 얘기해봐라라고 했던 참모들마저 틀린다고 알려주고 정책에 대한 생각은 다를 수 있는데 이렇게 관심 없고 10년 전 얘기라는 건 실망이다. 경제 쪽, 유튜버 쪽에서도 이런 비판. 이건 좀 뼈 아프게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윤철 장관이 PBR 이랬을 때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이랬으면 좋았겠죠. 그리고 코스피 5천을 지향한다라고 했으니까 물음표 이거 제대로 알고 있냐? 물음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경제가 구윤철 장관 한 명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규모도 아닙니다. 경제 주가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죠. 우리나라 이 경제 관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 딱 떨어지는 답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소 PBR로 들어서 했다라는 말도 헤아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정책적인 능력마저 어떤 향후의 입법마저 다 모르겠다, 다 믿을 수 없다라는 거야말로 논리적 비약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부총리야 수장이고 관리하는 사람이지 일반 순지식은 모를 수 있지 않냐라고 장윤 변호사 말씀하셔서 뭐 일견 그 부분도 있긴 한데 글쎄요. 뭐 다른 정부도 아니라 증시부양을 외쳤던 이재명 정부의 경제수장으로서의 자질 논란은 뭐 계속되는 것 같죠. 그런데 돌이켜보면 구윤철 경제부총리 논란의 발언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부총리님 지금 저희 코스피 뭐 3,200 정도라고 하는데 소위 PBR이라고 하죠. 주가 순자산 비율이 우리나라 얼마인지 아십니까? 10 정도 안 됩니다. 1.0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남북 간의 관계 이런 부분도 우리 주식시장의 PBR을 줄이는 굉장히 큰 요인이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다 해서 결국은 실력 있는 대한민국 주식시장 그래서 누구나 주식시장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고 이런 자본 남북 관계가 디스카운트의 요인이었던 거는 옛날 얘기고요. 우리보다 안보가 더 불안정한 상황에 있는 대만도 우리보다 자본시장이 훨씬 더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죄송한데요. 대한민국 최고 경제 관료시잖아요. 최고는 아닙니다. 최고시죠. 근데 코스피에 거래세가 부과되는지 아닌지 질문에 왜 직접 답변을 못 하세요? 0.15 농특세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아까 뒤에서 말씀해 아닙니다. 주시는 것 같던데. 아닙니다. 제가 0.15라고 했습니다. 네.
거래세라고 하면 보통 명사죠. 거래에 연동해서 내는 세금. 이 정도를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신다고 하면은 아니, 이거는 제가 아까 농특세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유현정 의원님. 네. 이소영 의원은 민주당 소속이고 최근에 상임위 이렇게 옮긴 거잖아요. 네. 이소영 의원은 뜻하지 않게 저격수가 됐어요. 이소영 의원이 굉장히 이제 변호사인데요. 예. 경제 쪽에 굉장히 아마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번 양도소득세 이제 10억으로 내리는 문제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반대를 많이 했고 그렇죠. 또 그 여론들을 사실 민주당 내에서 이끌어왔고 예. 그리고 그걸 주도해 왔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주식시장 이런 문제에 대해서 꽤 잘 아는데 저는 뭐 경제를 잘 모릅니다만은 예전에 보면 윤중현, 뭐 이현재 뭐 이런 이제 경제부총리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국회나 딱 답변을 하면 다 의원들이 그냥 절절 맵니다. 이게 중심이 딱 잡혀 있고 본인이 경제 전반에 대해서 이 상황들 다 파악하고 있으니까요. 이분이 딴 분이 아니라 경제부총리예요. 부총리라고 그러면 각 경제부처를 전부 다 통할하는 분입니다. 경제부총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주가가 오르락내리락하고 중요한 정책들이 가는데 가장 어떤 기본적인 어떤 경제에 대한 총체적인 상황들을 예. 다 꿰뚫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근데 더군다나 지금 우리 경제가 아시겠지만 정말 미국의 관세 문제, 어려운 문제 등등 때문에 굉장히 지금 중요한 국면입니다. 근데 지금 외국의 주식들은요, 최근에 다 올랐습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만 주식가가 확 내렸어요. 반짝 올랐다가 지금 다시 네. 이제 지금 뭐 3,200 간다 뭐 하다가 지금 뭐 푹 떨어져 버렸어요. 예. 자, 그런 것들이 보면 딴 건 모르겠지만 이재명 정부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게 경제와 안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경제의 어떤 이 부처나 이런 들이 정말 관료들이나 이런 분들이 예. 유능한 부분들 그리고 또 여기에 좌장이 있어야 돼요. 경제라는 게 막 중구난방식 하면 안 되고 중심을 딱 잡는 분이 잡아서 예. 컨트롤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글쎄요 구윤철 부총리가 지금까지 보면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과연 장악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야당도 아닙니다. 솔직히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실 이런 문제를 좀 지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송혜 의원이 이런 문제를 지적하니까 도대체 국민의힘 의원들은 뭘 하나 싶을 정도로 생각이 들긴 한데 어떻게나 좀 실망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유현정 의원이 설명했던 이게 그래픽이 이거죠. 베트남, 일본, 중국 최근에 증시들이 화랑이고 꽤 이제 빨간색 느낌들이 있는데 코스피만 최근에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어젠 또 안 좋았다가 오늘 또 좋았다가 다시만 뭐 5,000보다는 3,000 밑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까지 나왔었는데 특히 이제 국내 중시의 변동 요인, 불확실성 중에 가장 많이 최근에 정치권에서 언급되는 게 바로 노란봉투법 입법 강행입니다. 어제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한마디를 했는데 일단 야당의 비판부터 듣고 와서 관련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We are concerned that the passage of the Yellow Envelope Act in the National Assembly could affect Korea's reputation as a regional hub for multinational companies. 대통령이 그동안에 그 관세 협상하는데 애써줘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고맙다라고 얘기하면서 뒤돌아서서는 노란봉투법은 강행을 해가지고 앞으로 노조들이 불법적으로 파업을 해도 그걸 손해배상 청구도 못하게 하고 이 정권이 기업들의 뒤통수를 치고 있다. 조금이라도 수정을 하든지 보완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진봉 교수님, 뭐 경제부총리 못지않게 우리나라의 정책을 총괄하는 김영범 정책실장이 뭐라 그랬냐면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만약 그런 일, 그러니까 주요 기업들이 해외 이전 등이 생긴다면 법을 고치면 된다. 근데 이 말이 절 납득이 잘 안 되거든요. 저게 무슨 의미로 저는 들리냐면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양쪽 의견이 전혀 지금 아주 팽팽하게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당과 야당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제가 볼 때는 뭐 3조 문제는 별 문제가 없는 2조인가 3조 문제는 별 문제가 예를 들면 그 노조에 대해서 대상으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하는 문제는 그건 합의가 됐으니까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사용자 범위를 뭐 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예컨대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뭐 외국의 그 경영적 판단을 통해서 뭘 했을 때 그것도 노조의 쟁의단이 될 수 있다 이거 주장하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고
민주당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사실은 이게 실행됐을 때 실제로 그게 되냐 안 되냐의 문제는 이제 추후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라고 보는데 워낙 이제 치열하게 양쪽 의견이 부딪히다 보니까 아마 이제 정책실장 입장에서는 만약의 경우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하면 다시 개정하면 되지 않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저는 그것이 뭐 이게 법이 시행됐을 때 그런 문제가 반드시 발생할 거라는 생각으로 했다고 보지 않고요. 워낙 이제 기업에서 우려를 하고 있으니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하면 그런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방법을 제시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노란봉투법 이게 개정된다고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아마 기업들을 향해서 던진 메시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저게 만약에 통과가 돼서 기업들이 떠나면 벚 꽂히면 기업도 돌아옵니까? 아니 정말 저는 이 정책실장이라는 분의 발언 자체가 너무 황당한 게 아니 저렇게 발언을 하고 난 다음에 아니면 뭐 다시 뭐 벚 꽂히면 그냥 다 기업들이 외국 나갔던 기업 다 돌아와요? 정말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 노란봉투법부터 최근에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식 얘기 뭐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경제 쪽에 대한 친기업 뭐 시장을 좀 중시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과 좀 반하는 거 아니냐는 여러 지적이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4위로 짚어봤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도 또 다른 상위권 주제 가볼까요?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 오늘 국회에 나왔습니다. 민주당이요 최근에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알박기 인사들을 내보내겠다면서 임기 일치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오늘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 국회에 나왔는데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지난 2024년 12월 9일 날 보훈부에서 독립기념관에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감사 내용 보고받았습니까? 보고받은 내용이 뭡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지금 아니 구두로 보고를 언제 받았는데 지금 그 기억을 못 하신단 말이에요. 보고받으신 거 맞으세요? 장관 취임하시고 독립기념관장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 전에 기존에 감사 지적된 사항 챙겨보시고 감사 지적된 사항이 이행됐는지 그것부터 챙겨보신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코드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김영석 관장님이 윤석열 정권 때 독립기념관장으로 지명이 되고 그 면접하는 과정에서 일제강점기 때 우리 선대 국적이 일본이라고 하신 분 맞으시죠? 예, 앞부분만 그렇게 발췌를 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네, 앞부분만 발췌해서 질문한 거니까 저런 생각을 하는 분이 독립기념관장으로 가니까 또 이슈가 돼서 이번 80주년 광복절 기념사에서 한마디로 타율적 해방론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얻어 걸린 거다. 8월 15일이라고 하는 광복절에 독립기념관장이 왜 세계사적 입장을 얘기합니까? 국무조정실장님, 이거 반드시 인사검증 절차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 빠르게 해가지고 이런 일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광복절 축사 관련 여당의 비판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에게 쏟아지고 있는데 일단 다음 화면을 볼게요. 그 역사 논쟁, 그 논란의 발언, 그 얘기는 정치권으로 두기로 하고요.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아예 보니까 이게 최근에 독립기념관장 임명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법정으로까지 거치고 가게 생겼어요? 이게 일단은 독립기념관장은요. 차관급 공무원인데 독립기념관법이 있습니다. 거기 7조를 찾아보면 관장은 어떻게 임명하느냐. 임추위에서 복수로 추천을 하면요. 국가보훈부 장관이 제청을 하고 그리고 누가 임명을 하느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광복회 측에서는요. 임추위 위원 중에 광복회장, 그 이종찬 광복회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데 아마 그때 이종찬 광복회장이 배제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고요. 정부 측에서는 임추위에서는 그냥 추천만 할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러면 그 임명되는 것에 큰 문제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과 관련해서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리는지 지금 뭐 무효확인, 임명 결정 무효확인 청구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법원 판결이 아마 제대로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 변호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뭐 김영석 그 관장에 대한 본인 자체에 대한 여러 논란도 있습니다만 공공기관장에 대한 대통령과 임기 일치 이것 때문에 더 논란이 확대 재생산된다고 판단하세요? 근데 법적으로는 지금 임기 일치는 그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임추위가 추천한 것이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냐, 임추위 자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그건 뭐 변론으로 하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추천 정도 가지고 대통령이 임명한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했는데 그거 가지고 문제가 하자가 결정적으로 있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인데 판사님들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언급했던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혹은 최근에 이진숙 방통위원장까지 임기가 엄연히 보장이 돼 있는데 여당에서는 일단은 이 인물들을 타깃으로 집중 공격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여당의 반박이고요. 일단 민주당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 임기를 맞추겠다는 의지가 뚜렷합니다. 이 배경에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환경부 장관 사례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확인된 블랙리스트다. 사표 내라고 한 겁니까? 본인이 낸 겁니까? 사표를 내시는 사표를 내시도록 부탁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예. 우리말로 대화하는데 내라고 하신 거예요? 본인이 먼저 낸 거예요? 사표를 내시도록 한 것 같은데요.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압력을 넣기 위해서 한 건데 또 환경부 감사관이 와갖고 당사자 불러갖고 막 화를 내더라고. 얘기를 똑바로 전해야지. 쓸데없이 무슨 뭐 감사실까지 동원시켜가지고. 문재인 정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례를 만나봤죠. 뭐 최근에 광복절 특사로 사면되긴 했습니다만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2년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었습니다. 장희 변호사님, 맞아요.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야 됩니다. 끊어야 되는데 본인들은 과거에 다 저렇게 해놓고 또 이제 와서 뭐 야당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든다고 눈에 가시처럼 보여서 이거 스스로 옷 벗기를 바란다고 압력을 하는 게 정말 전형적인 내로남불 아니냐. 야당의 지적을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전현희 국가권익위원장 그리고 한상혁 방통위원장 책상을 치워버렸어요.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정권 내내 국무위원으로서,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장관급으로서 계속해서 참여했던 인사들이었어요. 이거 여권과 야권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건 정파의 문제도 아니고요. 국민을 위해서 이 부분은 엽관제를 차용하고 있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산하 기관장들 그리고 공공기관들, 이 정부와 결이 맞지 않으면서 그냥 자리 보존을 하고 있는 게 그게 과연 맞습니까? 그러니까 법률로 정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공공기관과 관련한 법률로 이런 이 기관장들의 임기를 정권과 같이 하도록. 그런데 윤석열 정부 어떻게 했습니까? 탄핵 바로 직전까지 계엄 이후에도 계속 알박기 인사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럼 2년, 3년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정 철학 전혀 동의하지 않으면서 그 한 축을 본인들이 담당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보수 정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국민의힘 집권했을 때 똑같은 상황이 펼쳐질 때 또 책상 안 치울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나마 이 정부에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국무위원으로 예우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법률에도 야당도 협조하지 않을 명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장 변호사님, 이게 이재명 정부도 윤석열 정부 잘못한 거 더 나아지려고 정권 달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한 사설을 보니까 그 의견에 제가 100% 동의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 부메랑처럼 서로 비판만 할 거 아니면 다음 정권이 누가 정권을 잡을지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딱 임기하면 또 공정하지 않냐, 비교적.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왜 차후 과제로 남겨야 되겠다는지 그걸말로 정파적인 견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말씀 주셨다시피 계속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책임 있는 정부라면 그 고리를 지금 우리가 입법 권한을 갖고 있을 때 마무리를 짓겠다는 게 더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문재인 정부 때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말기에 알박기 다 했잖아요. 그리고 이진숙 이 방통위원장 지금 자리 치웠어요. 국무회에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똑같이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정당화를 하려면 자, 우리 정권의 피해를 봐야 됩니다. 자기 정권에서. 자기 정권의 피해를 보고 그러면 이렇게 해야 공정한데 문제는 우리 정권은 하나도 피해 안 보고 자, 지금 이제 임명된 사람들 다 나가.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새로 들어오고. 자,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이게 불공정하잖아요. 자, 입법권이 있는 지금 민주당이 정말 이걸 공정하게 하려고 그러면 현재 임명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명을 인정해주고 자, 그럼 법 만들고 그다음에 정권에부터는 이걸 적용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오히려 공평하지 않나요? 자기 하나도 손해 안 보고 다른 정권에 손해보라는 이야기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신경전의 극치 중에 하나가 어제 저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장면들은 보지 않겠지만 민주당 김우영 의원이 이진숙 씨라고 직함을 빼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김우영 씨라고 했고요. 알겠습니다. 임기 일치법 아마 민주당이 이제 강행을 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얘기까지 3위였습니다. 딱 2개 주제 남았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법무부가 검찰의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영상을 만나보기 전에 일단은 면면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검찰 인사가 의미하는 바가 있어서요. 조혁진 변호사님, 저하고 화면을 좀 같이 보실까요? 김건희 여사에게 무혐의를 준 검사들도 있고, 또 하나 이재명 대통령의 혐의 수사를 했던 여러 검사들도 이른바 좌천이라면 좌천을 됐습니다. 그 조혁진 변호사님, 뭐 상식, 그러니까 정확히는 뭐 인사가 날 때가 됐으니까 난 건지 여러 정책 고려가 있었던 건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인사가 조금 있다가 나올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좀 빨리 나온 건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중앙지검 그 형사 1부장은요, 우리나라의 그 많은 부장검사 중에 최선임 부장검사입니다. 예. 쉽게 말하면은 부장검사 서열 1위인데, 그런데 그러한 사람을 부산 고검으로 보낸다. 그 다음에 중앙지검 3차장은요, 옛날 같으면 검사장급이었어요. 그런데 또 대구고검으로 보냈고, 그 다음에 반부패 수사부장은요, 옛날로 치면 특수부장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대전지검의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이라고 그냥 한직 중에 한직입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공정거래조사부장도 굉장한 요직이 고생 많이 한 그런 자리인데 그것도 이제 부산고검 더군다나 창원지부로 보냈다. 누가 봐도 이거는 지금 정권에서 눈치 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그 검사들 그 좌천시킨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뭐 또 따로 생각해 보면 어차피 뭐 추석 이전에 검찰청 없앤다면서요. 그러니까 뭐 좋은 데로 가나 나쁜 데로 가나 뭐 그게 그거 아닌가. 오히려 저런 데 가서 뭐 한 달이라도 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상당히 비꼬실인데 검찰청 해체한다고 했는데 굳이 뭐 한직이든 좌천이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 위반 사건을 맡았던 이성식 3차장, 김용식 부장도 있는 반면에 김건희 여사 수사를 맡았던 일부 검사들도 인사 대상이 됐습니다. 특히 여기 최지훈 반부패 수사 2부장은 기억하시겠지만 과거 민주당에 의해 이제 탄핵 소추된 바도 있었습니다.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 소추는 저희 동료 검사들과 많은 공직자들에게 심각하게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랑하는 이들에게 심려를 끼친 것 같아 괴로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수사했던 사람들 대가 좌천했다.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는 정 변호사 생각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정유 변호사님. 일단 검찰이 이 김건희 씨를 무혐의 주면서 4시간 넘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어떠한 검찰 역사에서 보기도 힘든 광경이었어요. 양심에 손을 얹고 정확하게 수사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서울 고감에서 이의가 받아들여져서 재기수사 직접 본인들이 했을 때 무더기로 증거 확보했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렇게 짧은 시간에 가능했던 증거 확보가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명품백을 300만 원 이상짜리를 받았죠. 이 부분이 공직자의 배우자라고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 특검에서 다 뇌물죄로 조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면죄부를 주지 못해서 안달난 그런 검사들이 자리 보존을 하는 것이 그게 사법정의에 부합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일단 이제 검찰 수사의 이런 흐름이고 이런 정치 검찰들에게 희생이 됐다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게 바로 김용 전 부원장입니다. 어제 보석 석방됐을 때 민주당 의원 한 10여 명이 김용 전 부원장을 마중 이제 나와서 했는데요.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갑니다. 네. 나오십니다. 자, 뜨거운 박수. 김용은 우제다. 김용은 우제다. 정치 검찰이 그들의 업보를 책임지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며 또 법 왜곡을 중대한 결단하는 그 상징으로 김용을 무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역 의원 11명이 가서 막 그렇게 줄 섰다? 이제 실세가 누군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에게 저 김용 보러 갔습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궁극적으로는 김용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본인 재판하고 연동이 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야당에서 어떻게 보냐면요. 저 최재문 교수님. 검찰청도 없애겠다. 혹은 뭐 그걸 이제 다른 뭐 기소청 뭐 이렇게 분리하겠다. 수사청. 이렇게 공소청 하는 것도 있긴 한데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 대통령 임기 끝나고 재판받을 여러 가지 우려들을 사전에 미리 싹을 잘라놓는 거 아니에요? 이화영 전 부지사 석방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김용 전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명백한 증거, 물적 증거가 없어요, 현재. 예를 들면 돈을 받았다는 명백한 물적 증거가 있으면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법원에서 판단이 물론 나왔습니다만 2심까지 지금 마지막 이제 상고심이 남아 있는 상태죠. 근데 그거는 다 유동규 씨의 진술에 근거해서 나온 얘기들이에요. 근데 김용 지금 부원장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본인이 명백한 물적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구글 타임라인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법원이 사실은 감정됐습니다, 이거. 구글 타임라인에서 전문가들의 감정을 했는데 전문가들이 구글 타임라인은 변경하거나 바꿀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럼에도 그걸 증거로 채택을 안 했어요. 사법부도 핵심 증거가 되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판단한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법부가 이렇게 판단했죠. 근데 그거 자체를 뭐 판단한 걸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상적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사법부가 왜 본인들이 그러면 감정까지 맡겨서 그 감정료가 나오는데 왜 그걸 테스트를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김용 부원장에 대한 물적 증거가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돈을 주거나 받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뭐 물적 증거가 있으면 그게 명백하게 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김용 부원장 측에서는 그걸 도저히 인정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유동규 씨의 진술 하나만 가지고서 그게 성립됐다고 하는 것 자체를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무죄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물론 뭐 마지막 상고심이 어떤 경우가 나올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김용 부원장 측이나 아니면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재판이 진행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정치 판사를 비난해야지 왜 정치 검찰을 비난해요? 그러니까 지금 최재문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정치 판사들 아닙니까? 그 1심에 참여했던 판사들, 2심에 참여했던 판사들 명백한 증거도 없고 증거도 없는데 왜 그러면 이 5년을 선고하죠? 똑같이? 그럼 정치 판사들 비난해야지 왜 정치 검찰을 둘 다 비난을 하는 거예요. 정치 판사를 비난하는 게 아니고 검사가 계속 얘기를 안 하냐고 지금 참고 있었는데 검사가 예를 들면 이 자체를 문제가 없는 거를 유동규 씨 말만 믿고 기소를 한 것 자체를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도 문제고 사법부도 문제인 거죠. 말씀은 사법부도 비판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문제는. 알겠습니다. 사법부도 비판하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같이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두 분 말씀 잘 들었는데 오디오가 겹쳐서요. 이제 댓글 볼 차례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두 분도? 폭행 교사 꼭 찾아내서 처벌해 주세요. 이제 뭐 이른바 따귀 폭행 말씀하신 것 같아요. 기승전 트럼프다라고 아까 그 상징하는 사진 한 장 말씀하셨어요. 싸이 콘서트는 지역 경제 활성화의 소비 쿠폰급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경제부총리가 실수도 할 때 해야지 저걸 모를 수가 있냐라고 하셨고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접견 내용까지 김건희 여사와 혹은 글쎄요 심평 변호사 김건희 여사 측과의 충돌인가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 잠시만요. 특검으로부터 속보가 들어와서 잠깐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검이 오늘이 이제 목요일인데 이틀 뒤 모레 오전 10시에 김건희 여사를 다시 소환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소환 조사까지 마쳤고요. 대부분 첫 번째 두자와 마찬가지로 김건희 여사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듯합니다. 이제 주말에 다시 김건희 여사 소환할 텐데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입을 닫고 있는 김건희 여사 알겠습니다. 대신 이제 심평 변호사 말 주장에 따르면 여러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과 같이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죠. 속보까지 만나봤습니다. 그럼 저희 뉴스탑10 준비한 주제 딱 하나 남았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추미애 의원입니다. 민주당 당대표도 했고요.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 장관도 지냈고 지금 민주당 내 최다선인 추미애 의원이 신임 법사위원장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정청래 대표와 축하 인사를 나눴는데요. 그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좋다. 말년에 너무 힘든 일을 맡아요. 법사위 하다고 말을 안 한 게. 얼굴 쪽에 올라가. 이번 법사위원장 선출안 검찰과 언론 그리고 사법개혁 과제를 완수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뜻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법무부 장관 출신의 추미애 의원이
새 법사위원장에 선출이 됐습니다. 그 장유미 변호사님, 오늘 정청래 대표와 이런 인사도 나눴고 어쨌든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지금 차명 주식거래 의혹으로 아예 제명 처리까지 민주당에 됐으니까 아마 민주당으로서도 이 법사위원장을 새로 내정함에 있어서 여러 고민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런데 뭐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강성이 이 논조를 계속 이어갈 것 같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본인이 맡은 바 소임은 최적임자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추미애 의원이 법원 출신이죠, 판사 출신이고 계속해서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도 고민을 많이 해왔고 전 정부 때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워오면서 사실상은 당원들 사이에서는 추미애가 결국에는 옳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강성의 어떤 본인의 정치적인 태도를 견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검찰개혁이라는 건 입법의 문제고 정교하게 이 부분을 일치시켜야 되는 법조인의 시각과 시선이 필요한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최적임자인 추미애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선임한 것 같습니다. 예, 검찰, 언론, 사법개혁 반드시 완수하겠다. 아무래도 국회 상임위 가운데 가장 시선이 모아지는 게 법사위이기 때문에 말년에 너무 힘든 일을 맡았다라고 했어요. 그러게요. 생각해보니까 전직 법사위원장이 정청래 대표네요. 그 정청래 대표가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만찬을 함께 했습니다. 뭐 최근에 일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간의 뭐 속도전, 뭐 파열음 뭐 이런 게 있는 거 아니냐, 속도를 놓고 여러 이견이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교통정리에 나선 것 같습니다. 모든 개혁, 모든 입법은 정부 여당 간 조율이 필요하죠. 국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공감을 얻는 것이 더 근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어떠한 쟁점이든지 그 쟁점을 소수의 몇 사람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충분히 쟁점이 무엇인지를 공유된 상태에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풀어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제 대통령님의 결단으로 검찰개혁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는데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에 대해서 9월 내에 정부조직법에 검찰청 폐지,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당정되는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원팀, 원보이스로. 그 정혁진 변호사님, 그 정청래 대표가 밝히기를 사실 아까 김민석 총리 얘기도 들어봤지만 대통령실이라고 총리 생각은 좀 더 속도 조절은 필요하다. 검찰개혁에 대해서,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 근데 정청래 대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정 대표에 대해 힘을 실어준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그런 걸 다 떠나가지고요. 검찰을 검수안박한다는 거, 검찰청을 폐지한다는 거, 이거는 단순히 선언으로 그칠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정교한 준비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2022년처럼 무슨 검찰청 법만 폐지하고 형사소송법에서 검사라고 하는 단어를 다 삭제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무수히 많은 법에 검사의 역할이 다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거 지금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2022년에도 강행하려 하다가 결국은 두 손 들고 그냥 포기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예. 제가 봤을 때 검수완박하려면요. 지금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 안을 보여줘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뭐 그 검사만 무조건 없애겠다 이렇게 했다가는요. 엄청난 후폭풍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느낌 듭니다. 근데 이제 이걸 정치공학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도 여당 대표에게 힘을 실어준 게 원래는 대통령실에 다른 의견도 많았는데 교통정리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힘을 실어줬다라는 표현 맞다고 생각하고요. 예. 다만 속도 조절이나 시간 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또 얘기가 됐다고 생각해요. 정청래 대표도 그런 부분들을 저는 인지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추석 전 이 말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얘기가 사실은 너무 이제 급박하게 하는 게 아니냐는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조금 줄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얘기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정청래 지금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의 부분에 힘을 실지만 너무 속도감 있게 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시차를 두고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최 교수한테 뭐라는 게 아니라 네. 약속대로 추석 전에 하는 게 속도전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추석 전에 약속 예. 속대로 한다는 것도 예. 저는 반드시 추석 전에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보이지 않는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정 하는데 대표가 얘기를 했음에도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예. 뭐 이거는 제가 뭐 알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일정 부분 조율이 돼가면서 조금 더 정교하게 하지 않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추미애 법사위도 출범을 했고 정청래 대표도 이재명 대통령의 힘을 받는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준비한 1위 집권 여당의 이제 입법 시동을 거는 얘기까지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